국제 뉴스가 또 주말 동안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도 대략적으로는 정리를 해봤는데 자세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총선이 어제 치러진 거죠? 네.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까? 출구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대로 그 보수 기독교 민주당하고 기독사회당 연합이 1위를 했고요. 네. 한 29%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예상대로 독일 대한당 19.5%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반면에 숄츠 총리의 그 3인당은 쭉 빠졌습니다. 16% 3위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독일 의회가 630석인데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그 기민 기사당이 186석 정도. 여기도 이제 1등이긴 한데 압도적인 1등은 아닙니다. 네. 그 대신 독일 대한당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78석인데 131석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반면에 그 숄츠의 그 3인당은 지금 206석인데 107석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0석 정도가 빠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예측입니다. 예측. 네. 결론적으로 어쨌든 중도 보수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이 지금 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 외신들이 네. 지금 독일이 그러니까 메르켈 하고 한 4년 만에 보수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분석을 했고요. 특히 네. 이제 이 독일 대한당 여기 대표가 아주 뭐 그냥 기세등등합니다.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나는 다음번 총선 그거 노린다. 아주 뭐 기세가 한데 일단 이제 연정을 짜야 되는데요. 어쨌든지 이 보수 세력이 집권당이 일당이 됐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하고 이제 이게 이제 합칠지가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빨리 뭐 진행하겠다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3년여 만에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네. 이 보수 연합 그 쪽이 이제 프리드리히 메르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사실 메르켈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뒤에 가려졌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강합니다. 이민 같은 거 아주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지금 트럼프 이기에 이제 핵 억제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럽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갖자 유럽 핵무장하자는 얘기를 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인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전해주실 내용이 그리고 이제 네. 트럼프가 또 가만히 안 있죠. 네. 한마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그 독일 대한당 아주 노골적으로 밀었죠. 모스크하고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독일하고 미국의 굉장한 날이다. 그럼 독일 국민들이 이민, 에너지 같은 비상식에 지쳤다. 이렇게 해서 아주 반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치러졌고요. 독일의 연방의회 총선에 대해서 이제 예측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또 정확하게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동맹의 전략산업 이 대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대미 투자, 미국의 대중 투자는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이게 어떤 스토리입니까? 그동안에 쭉 뭐 행정명령 하다가 이제 행정명령이 조금 좀 사람들한테 좀 식상할 것 같아서 그런지 네. 이제 각서에 또 서명을 하네요. 그 현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맹의 그 미국 전략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대미 투자라든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하면서 언급한 내용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히 네. 특정 동맹하고 파트너가 미국의 첨단 기술이라든가 중요 분야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 투자하려면은 재무부 산하 외국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이제 특히 안보 심사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동맹 같은 경우는 대폭 완화를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아주 이걸 이제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특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여기 대해서 또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하면은 환경 평가 같은 것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해로운 적대국 투자를 막겠다 이렇게 좀 강력한 얘기도 좀 하는 것 같네요. 네, 중국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쿠바,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러시아는 뭐 최근에 이러면서도 자우장 일단 또 이렇게 여기다 끼워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각서가 지금 보면은요,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이
전략 부문의 최첨단 기술하고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려고 미국의 자산을 이용해 왔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핵심은 중국일 수밖에 없는데 네. 대중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검명한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각서에 그런 내용이 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중국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의 핵심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를테면 뭐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걸 제한하겠다고 명시를 했고요. 특히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민감한 지역, 그러니까 이제 미군 군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근처에 부동산 사는 것도 절대로 막겠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 심사도 강화하겠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지금 있는 공장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새로 이제 신설하거나 짓는 경우 더 엄격하게 투자하겠다는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중국 군산 복합재를 겨냥한 그 항목 사항도 있다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제한 규정도 신설하겠다. 네. 주요 대상이 반도체, 인공지능, 뭐 양자,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부문 아주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사모펀드, 벤처카피탈 그다음에 연기금, 대학기금 같은 것들이 중국 주식 투자 제한하는 것도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주 적극 지배에 대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 얘기 좀 더 해보죠. 미국의 상무장관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죠. 한국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했는데 대미 투자를 종용하고 앞서서 이제 뭐 10억 달러 얘기도 해주셨는데 10억 달러라는 기준을 넌지시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그 러트닉이 지난 현지 시간 금요일 날 네. 이제 장관 이제 인준 통과하고 선서식 하기 전에 네. 별도로 이제 우리 최태원 상위 회장이 이끄는 그 대미 통상 사절단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소통 얘기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제 한국 기업인이 우리가 한 몇 천만 달러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저렇게 은근히 내비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한테 혜택이 많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각서에 포함이 된 내용을 이제 미리 슬그머니 이제 좀 이렇게 좀 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몇 천만 달러 정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구체적인 액수가 표현으로 돌아왔군요. 10억 달러가. 그래서 사실 몇 천만 달러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슬그머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패스트 트랙 이걸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또 다음 내용인데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중국 상무부가 대변인이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네. 아주 뭐 대응하겠다, 네. 뭐 필요한 뭐 우리의 그 권익을 지키겠다고 하는데도 조금 이렇게 강한 언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늘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네.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지금 미국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미국 무역 대표부가 지난 금요일에 또 이런 걸 또 했습니다. 중국 배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 뭐 최대 100만 달러 입항할 때마다 아니면 무슨 뭐 그 실은 화물의 톤당 얼마씩 이 얘기 나왔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동안에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소통을 했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미국 자기네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핑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패스트 트랙 포함한 그 미국 우선주의 투자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 인프레에 올라가서 당신들 우리도 안 좋지만 당신들도 안 좋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 그러니까 중국은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최우선까지는 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유지를 하는 걸로 관측이 됩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한테 조치를 하는 게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도 안 양국에 좋다. 다 안 좋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강조하는 반복하는. 거죠. 네. 네. 뉘앙스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하지만 약간 아주 강경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도 트럼프의 그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어떤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강하다는 걸 좀 읽은 게 아니냐, 아는가 하면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은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로 이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부에서는 좀 깎아주고 네. 관세로는 더 걷어들이고 이게 그건 아주 이제 간단한 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그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주지사들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소득세가 필요 없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특정국에 관세를 매겨서 한 해 한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6조 원 정도의 이득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얘기 좀 했다고요? 기업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올 거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벗지 못한 일자리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 늘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한 3, 4주 사이에 세계 최대 기업 중에서 일부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발표를 할 거다. 오.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브라이언 저 조지아주 주지사를 거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큰 규모로 진출할 대기업에 대해서 얘기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이게 주목이 되는 게 이 조지아주에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SK온, SKC, 그다음 하나 큐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혹시 또 우리하고 뭐 연계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게 하네요. 향후 3, 4주 네, 세계 최대 기업 중 일부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발표를 할 것이다. 뭔가 약간 궁금증도 자아내면서 근데 그런 표현들을 조금 이제 우리는 좀 걸러 들어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그래도 자우전 한국하고 뭔가 시사하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좀 걱정도 되고 좀 그럽니다. 네. 그런가 하면 멕시코 생산 기지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무관세로 수출해온 국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기업들의 경고를 좀 했다고요? 네. 그동안에도 뭐 이런 그 지적들이 나왔는데 네. 트럼프가 대놓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멕시코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제삼국 기업들이죠. 네. 디트로이트, 이거 이제 미국 자동차 생산 거점이죠. 이 죽여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거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브릭스가 이제 달러 뭐 대체 얘기 자꾸 나오니까 브릭스 국가 누구라도 달러 파괴 입만 뻥끗해도 150% 관세를 부과할 거다. 100%에서도 올라갔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 브릭스 국가는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관세로 때려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미국 빅테크를 부당 규제하는 외국에 또 관세로 대응하겠다. 뭐 뭐든지 카드는 지금 관세입니다. 이것도 각서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네. 이른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법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런 그 관세에 이렇게 불평 같은 게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런 제도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특정 국가가 거명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네. 우리도 조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USTR이 우리 그 지리정보 반출 금지, 그 다음에 외국 기업에 대한 사용료 부과 같은 데 대해서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시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 각서가 또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문제로 삼은 게 디지털 서비스세입니다. DST.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네. 유럽연합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네. 미국이 그동안에 시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터키 같은 데도 이거를 지금 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301조에 무역법 301조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걸 다시 조사하라고 조사할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연구할 수 있는 방안도 USTR이 니들도 검토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말을 잘 듣는 경우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슬그머니 또 이렇게 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장 강력한 카드 관세를 계속해서 관세를 여러모로 전방에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G20 외교장관 회의 회동 지난 20일, 21일 이제 회동이었는데 미국이 보이콧해서 네.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위상이 단연 좀 높아졌다.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 안 했죠. 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존재감이 좀 부상됐다는 그런 의심들 분석입니다. 이 한예로다가 그 왕이하고 라브로프가 그 G20 외교장관 회담 열리기 전에 따로 만났는데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지 한 30분 늦어졌는데도 네. 참석자들이 아무 소리 않고 기다렸다가 이제 오니까 개막이 됐다는 것도 이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의 위상이 좀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 간접적인, 뭐 없는 고래 네. 뭐가 왕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네. 지금 보면 미국 재무장관도 오는 26일, 27일 케이프타운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 또 참석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그간에는 의제도 설정하고 뭐 동맹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그랬죠. 좀 이끌어 왔는데 좀 분위기가 변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네. 내년 G20 의장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오는 11월 말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올해는 남아공의 의장국이니까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트럼프까지 안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런데 그 남아공의 이제 대통령이 확대 해석은 좀 하지 말아라.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차단을 했나 봅니다. 미국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뭐 좀 비중이 확 줄어들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안 왔지만 미국 대리대사가 와서 회담 내내 다 체크해 갔다. 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외교 정신으로 계속 미국하고 접촉할 거다 하는데 이번에 남한국이 젤렌스키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었겠죠. 네. 그런데 미국이 빠진 이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방주의 경계 함께 이것과 함께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건 단연 좀 왕이도 미국을, 그렇고 네. 뭐 라브로프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전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요즘 이제 혼란스럽지만 다자주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격동스럽고 혼란스럽으니까 더욱 뭉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왕이가 지난 금요일 날 세계무역기구 총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성행하지만 경제 세계화는 돌릴 수 없는 대세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의 어떤 그런 중재 이런 걸 우리는 존중한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관세를 중국이 제소를 한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의 최장수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공화당 내 트럼프 견제축이 됐다. 이런 평가를 또 받는 미치 맥코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 얘기 짚을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주가 이제 네. 83회 네. 생일이었는데 그날 상원 본회의에서 이제는 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2027년 1월에 이제 자기 상원 임기가 끝나는데 팔선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대단합니다. 1985년 상원에 입성하고 나서 2006년부터 9번 연속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장수 원내대표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기 때 초기에는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방 대법원이 보수로 가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2020년 대선에 불복하면서부터 갈라졌습니다. 그 맥코널은 그동안에 계속 공화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해왔죠. 이 사람은 이른바 레이건의 정통 보수주의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동맹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기조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이 얘기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인준청문회 할 때도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보건복지장관에 의해서 반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트럼프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네. 그렇군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견제축이 됐는데 은퇴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불출마를 밝히는 연설에서 네. 트럼프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직 임기가 남았다. 그래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비판하는 이들은 못마땅하겠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 트럼프를 계속 견제하겠다는 걸 강하게 시사한 걸로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고속철 프로젝트 손보기에 착수했다는 내용인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제 민주당 지역이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2008년에 첫 구상이 됐고요. 네. 전체 길이가 한 250km 정도. 네. 근데 애초에는 한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7조, 한 4천억 원 정도로 이제 투입을 해서 2020년에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늦어졌네요. 여러 가지로 네. 미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비도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최대 한 1,280억 달러까지 그 사이에 예상이 됐는데 그동안에 뭐가 잘 안 됐습니다. 그 트럼프 일기 때 이제 한 10억 달러 주기로 한 걸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때는 또 30억 달러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트럼프가 놔둘 리가 없죠. 그 교통장관이 이건 미국 납세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거다. 더는 안 된다.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이 많죠. 이건 지원은커녕 망치기로 작정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이게 그 트럼프와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민주당 지역이죠. 여기하고의 어떤 기싸움 성격도 강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히틀러식의 언론 검열 필요성을 언급했다. 뭐 장기 징역형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며칠 좀 조용하더니 또 좀 네. 시끄럽습니다. 지난주에 X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열을 강화한 거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미국 CBS 제작진이 이제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장기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CBS가 정부 효율부를 잇따라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 머스크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네. CBS 대담 프로 60분이 지난해 10월에 그 해리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 프로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를 부각시켰다. 대선을 방해하려고 고의적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CBS 제작진한테 장기징역형을 줘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언론의 반응이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기억하시면 네. 트럼프도 지금 CBS 이 대단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뭐 지금 뭐 여기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뭐 비판하죠. 네. 이를테면은 CNN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거 없고 그 오히려 자기들이 볼 때는 CBS가 굉장히 해리스한테 까다롭게 질문했고 편집도 아주 정상적인 관행으로 따라서 한 거다. 아무 증거가 없다고 했고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백악관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이제 트럼프가 바꿔 쓰라고 했는데 AP가 그렇죠. 안 하니까 네. AP 출입을 정지시켰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백악관 기자단이 이건 심하다 한데 여기 폭스뉴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도 출입 금지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 매체들 얘기가 이거는 소름 끼친다. 그리고 특히 파시스트적인 위협을 한 거다 이렇게 더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대변인이 처음 자리에서도 이 백악관에 들어오고 대통령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 상당한 언론들의 이 특권인데 뭐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뉴미디어에 굉장히 적극적인 우린 정부가 되겠다, 행정부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언론들과의 이런 좀 의견차 이게 좀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액이 10분기째 지금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현금 보유액을 이렇게 늘린다? 증시 하락을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단순하게는 이어지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하죠. 예, 네. 그 4분기 재무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현금 보유고가 지금 3,342억 달러, 그러니까 480조 7천 한 500억 원 정도. 역대 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3분기 이후에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뭐 상당히 이제 좋아졌는데 이 네. 현금 보유가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저게 왜 이렇지 하는 건데 이제 버핏이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이제 이번이 버핏이 그 버크셔에 재직한 지 60주년입니다. 그러면서 자금 대부분이 여전히 공개 비공개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이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금성 자산을 우량기업 보유 소유보다 더 선호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덧붙이길 요게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우 흔치 않게 기회가 넘쳐나는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현금을 주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진짜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요게 좀 기회가? 그렇게 좀 조금 부각이 안 됐네요. 기회가 넘쳐나는 국면을 맞고 있다. 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연례서안, 버핏의 연례서안에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쓴소리도 있었다. 서슴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운 나쁘게 인생에서 짧은 막대를 뽑아 불우한 계층을 엉클샘이 도와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기적이 그 모두의 참여, 이민자 포함했다는 얘기요. 달려 있으면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뼈 있게 아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리서치 관계사 애널리스트가 트럼프한테 조심스레 행동하라고 경고한 거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서한에 보면요 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이게 흠하고 남용이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터무니없는 국면에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이제 달러 위상도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재정이 흔들리면 화폐 가치도 한순간에 나갈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이 역사적인 절벽의 끝에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94세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조금 나이 때문에 정 같지 않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후계자가 이제 그레거 아벨, 이제 62이죠. 이 부회장이 맹관하고 있다 했는데 이제 올해 연례 주총하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자기가 막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는 좀 뒤로 빠지고 두 부회장이 주로 대화할 것 같다고 이렇게 로이터가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었고요. 워낙에 주말에 또 쏟아진 뉴스가 많았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